죽는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 여보, 지금 누구랑 있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줘. 하지만 남편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놀랍도록 차가웠습니다. 엄살 떨지 마. 세상에 너만 아픈 거 아니야.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민서는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CT 스캔 사진을 가리키며 차분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고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술도 필요하고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결같이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주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40대 중반, 그동안 가슴 한쪽에서 느껴지던 멍울이 단순한 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샤워를 하다가 우연히 만져진 그 작은 돌기, 이렇게 큰 병이었다니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화면 속 이미지. 암세포가 마치 독을 퍼뜨리듯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가리키는 화면 속 하얀 덩어리들이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진료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민서는 복도로 나와 남편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서로 부축하며 걸어가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민서는 자신도 곧 남편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전화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무뚝뚝한 어조였습니다. 뭐, 암이라고? 응, 유방암 3기래. 오늘 바로 입원하래. 항암 치료랑 수술 받아야 한대. 민서는 의사에게 들었던 설명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반응은 민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산다고? 세상에 너만 아픈 거 아니야. 요즘 회사 일도 바쁜데.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 누구의 웃음인지 단번에 알 것 같은 섬뜩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의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냉정함.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말입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했습니다. 마치 도연과 함께 있는 것이 일상인 듯한 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랑 있어?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암 진단보다 더 큰 충격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가 도연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민서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 세상에 너만 힘든 줄 알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병원비는 또 얼마나 들어갈지. 도연의 말투는 마치 민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서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내밀었지만 도연은 흘끗 보고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진단서에는 명확히 치문성 유관암이라고 적혀 있었고 의사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사정 알잖아. 대출 이자만 해도 월 200만 원인데.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차가운 반응이라니요. 도연이 중국집 사업을 시작할 때 민서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적금 3천만 원을 선뜻 내어주었던 것, 임신 중에도 매장에서 일했던 것, 윤호가 어릴 때 아프면 혼자서 병원에 데리고 다녔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서랍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그 서류를 집어든 순간 민서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의 가슴 확대 수술비 결제 내역서였습니다. 수술비만 800만 원,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결제 예정 항목에 명시된 수납 예정 암진단금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보험 진단금은 통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수술 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려져 있었지만 민서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암진단금으로 다른 여자의 성형 수술비를 지불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수술 예정일은 민서의 항암 치료 시작일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마치 민서의 고통을 다른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바꾸려는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서가 그 서류를 들고 도연 앞에 섰을 때 그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암진단금 나올 거 미리 땡겨 쓰는 거야. 걱정 마. 그 돈이면 나도 새 삶 시작할 수 있잖아. 어차피 너도 오래 못 살 텐데.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도연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민서가 서명할 곳만 비어 있었습니다. 깔끔히 정리하자.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난 젊은 애랑 로 시작할 거고 너는 뭐 치료나 열심히 받아봐. 민서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아들을 키우며 희생한 모든 시간들이 도연에게는 그저 정리해야 할 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연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서의 암 진단조차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서는 서랍 깊숙이 감춰뒀던 낡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도연이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사용했던 회사 도장이었습니다. 홍성 푸드 주식회사라고 새겨진 그 도장은 민서가 자신의 전 재산 3천만 원을 내어 연 작은 중국집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전역에 25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지만 그 시작은 민서의 돈이었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 임신 중에도 계속 일했던 그 힘든 시간들, 기름 냄새가 밴 알치마를 입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벗겨진 손톱들까지. 윤호가 태어난 후에도 포대기를 메고 매장을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부인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할 때마다 도연은 으쓱했지만 정작 민서의 노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만들어낸 토대였습니다. 심지어 회사 설립 당시 민서가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도연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단순히 아내 역할만 하는 것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연은 그 모든 과정에서 민서의 기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서의 암진단금까지 다른 여자를 위해 사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궈온 회사의 가치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는데 도연은 민서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 찍어줄게. 민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민서는 마치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은 역시 현명하네. 이제 서로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며 완전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민서가 순순히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민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유명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니 재산분할 승소율 90%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복수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법정에서 그 서류가 효력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서는 완벽한 준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히고 메스꺼움이 밀려왔지만 민서는 병실에서도 휴대폰으로 법무법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철저한 법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항암제가 혈관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민서는 이 고통조차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을 보니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회사 설립 당시 공동대표였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김민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혼 전문으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민서는 또한 박정훈이라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비만 해도 월 300만 원이었지만 민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서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형외과의 예약과 상담 기록, 그리고 암진단금과 연동된 결제 예정서였습니다. 사립탐정이 추가로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수술 대상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연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현금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에서의 지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연의 모욕적인 발언들을 녹음한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 너만 힘든 줄 알아?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같은 말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3자의 의료비를 대납한 정황이 드러나는 계좌 이체 기록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민서를 배신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것은 도연이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을 한 내역들이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유흥업소 결제, 심지어 개인 차량 할부금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한 것들이 3년치나 쌓여 있었습니다. 총액만 해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분할에서 7대 3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암진단금, 유용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핵심 정황들입니다. 여기에 법인카드 유용까지 더해지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김민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민서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민서의 마음은 슬픔에서 빙점 같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민서의 의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변호사와 통화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준비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 같았습니다. 간호사들도 환자분이 너무 의연하시네요라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분할 7대3 회사 지분 40% 민서 귀속, 위자료 2억 원.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변호사에게 뭔가 항의하듯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피고인의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기여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원고의 암 진단금을 제3자를 위해 사용하려 한 정황과 법인카드 유용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완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심지어 판사는 도연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연의 변호사가 항소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김민정 변호사는 2차 심에서도 우리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민서 측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 증거들이 더 있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도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형수술을 받으려던 그 여자인 듯 했습니다. 그거라도 없었으면 참 비참했겠다. 어차피 돈 받아봤자 치료비로 다 나갈 텐데. 하지만 민서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고마워. 치료비 걱정은 없어졌네. 대주주니까 이사회에서 자주 보자. 참, 법인카드 유용건은 검찰에서 연락 갈 거야. 민서의 미소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빛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주주가 된 이상 이사회에서의 발언권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도연이 모르는 더 많은 카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민서를 도연보다 더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서는 휴대폰으로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전체를 다시 검토해 주세요. 특히 지난 3년간의 개인적 용도, 사용 내역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주시고요. 이사회 소집도 준비해 주세요. 판결이 나고 석 달 후 도연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췌장암 진행성 진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은 몇 달 전 민서가 겪었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진료실에서 이번에는 도연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치료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고 항암 치료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통증은 극심했고 그동안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자신의 몸이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즐기던 자신이 이제는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복통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의료진이 제시한 예상 생존 기간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1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몇 달 전 민서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파트너들과 지인들은 도연의 상황을 알고 빠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이번 계약은 좀이라는 식으로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커져갔습니다.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이 민서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게다가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해도 월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젊은 여자도 도연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저는 아픈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라며 떠나버렸습니다. 외로운 병실에서 홀로 링거를 맞으며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민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였던 자신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그녀의 진단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계획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때도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는데 자신은 더욱 참혹한 외로움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한 번만 도와줘. 난 이제 혼자야. 정말 아무도 없어. 절박한 목소리였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민서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윤호라도 보내줄 수 없어? 아빠가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곧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민서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도연이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몇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때 80kg이 넘었던 체중이 지금은 60kg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두꺼운 봉투를 병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봉투는 현금으로 가득 차 있어 상당히 묵직했습니다. 그게 뭐야? 도연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재산 일부 3억이야. 간병인 쓰고 병원비 내 개인 간병인 고용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들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가운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민서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무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걸로 내 인생에 다시 끼어들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남남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민서의 말에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윤호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때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그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빠 아니에요. 엄마가 암으로 고생할 때 뭐 하셨는지 다 기억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윤호의 말은 도연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자신이 아들마저 잃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는 아빠 아니라고요. 법적으로도 이미 남남이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연이 미안하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병실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20년간의 상처와 배신이 지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와 윤호가 병실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도연은 손을 뻗어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민서와 윤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젊은 여자도 좋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원도의 한 바닷가 마을. 민서는 단독주택의 마당에서 상추와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난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매일의 규칙적인 생활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바닷가를 1시간 동안 산책하고 오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은 팔고 이곳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회사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도 넉넉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며 호기심을 보였지만 민서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고 신선한 해산물을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마을의 작은 카페 바다의 꿈에서 윤호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대학 방학을 맞아 엄마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표정이 달라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요. 윤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말이야. 민서의 대답에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여기 와서 엄마랑 같이 살까요? 아니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는 이제 괜찮아. 민서는 아들이 자신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서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려 전화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주저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누구예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도연은 이제 그녀에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해변을 혼자 걸으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복수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도연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바닷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민서의 뒷모습이 저무는 석양과 함께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파도가 그녀의 발자국을 지워가고 있었지만 그녀가 걸어가는 새로운 길은 아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민서는 자신만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과 의견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